네, 이제 회계처리, 제조원가의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4절 공통예제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한다 그랬죠? 자, 거기 맨 앞에 보시면 기초재고자산 금액 나와 있고, 단기 발생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 그 다음 기말재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계정상으로 좀 적어줘야 되고, T계정을 좀 그릴게요. 문제 좀 읽어보세요. 자, 거기 공통여지 있는 겁니다. 기초재고자산이 지금 원재료 10만원, 제공품 25만원, 제품 30만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기 원재료 매입한 게 80만원입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짓게 하는 분께 한번 해보면, 우선 원재료 매입할 때 본 게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사올 테니까 매입 채무에 80만원을 적어주고, 요거 원재료 사온 거니까 원재료 계정 차변에 80만 원을 이렇게 분기해서 넣겠죠. 그럼 원재료 계정 차변에 매입액이 80만 원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빼면 직접 재료원가요? 기말 원재료 빼면 직접 재료원가잖아요. 거기 기말 원재료가 얼마 남아 있는 거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4 가로 4에 보시면 기말 원재료가 20만 원 남아 있죠. 그러면 기초 원재료 10만 원, 단기 매입 80만 원. 90만 원 중에 20만 원 뺐으니까 재료원가 원재료 창고에서 없어진 거는 70만 원 없어진 건데 어디로 간 거야? 라인에. 응? 그럼 제공품으로 대체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분기하면 돼요? 원재료에 있는 금액 중에 현재 원재료 차변에 90만 원 있는데 얼마만 남아야 돼? 20만 원만 남아야죠. 그럼 원재료에서 70만 원은 사라졌으니까 빼줘야 되고, 그럼 이것만큼은 어디로 간 거다? 공정에 투입됐다. 공정에 투입됐으면 어디에 집계하면 되는 거야?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70만 원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원재료 계정에서 없어진 70만 원이 줄고 제공품 계정 차변에 70만 원이 집계 되는 거야. 얘를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직접 재료원가. 그럼 원재료 잔액은 얼마 남는 거예요? 직접 재료원가 빼고 나면 차변에 90만 원, 대변에 70만 원, 20만 원 남잖아요. 원재료 20만 원인데 그게 대차의 차이로 이제 잔액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조금 보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말 20만 원 이렇게 대변 쪽에 모자란 부분으로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거는 잔액이 대변에 남는다는 뜻이 아니죠. 이건 재고자산이니까 당연히 잔액은 어디에 남아야 돼? 차변에 남아야 되는데 볼 수 있게 하려고 마감하는 형태로 대변에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잔액은 20만 원 이렇게 남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노무원가 집계하는 분께 해보면, 우선 노무원가 발생액, 거기 노무원가 지급액이 67만 원 있어요. 돈 줬을 때는 현금 나가면서 67만 원 나가고, 여기에 노무원가 계정에 67만 원이 집계가 되죠. 이렇게 집계가 될 거고, 기말에 미지급이 15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은 노무원가 발생은 했는데 돈만 안 준 거죠? 발생 계산할 때 포함해야 될 테니까 노무원가에 미지급액 15만 원이 미지급 비용으로 집계가 돼야 되겠지. 미지급 비용 1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야죠. 그럼 노무원가 계정 차변에는 저 지급한 67만 원이 집계가 되고 미지급 15만 원도 집계가 되니까 합치면 발생액은 얼마다? 82만 원이 노무원가 발생액이 되는 거죠. 저 노무원가 발생액은
재무회계에서는 인건비가 발생했으면 대부분 비용화되지만 여긴 제조원가야. 그래서 발생한 시점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재고자산화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노무원가는 발생한 시점에 재고자산화 된다. 어느 계정에서? 재고자산 항목 중에 재고 중에 건설 중인 자산에 해당되는 게 재공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재공품에서 재고자산화한다. 그럼 노무원가는 재공품에서 재고자산화한다. 이 말을 분계라는 언어로 표현하면, 분계가 그런 거를 정리한 언어잖아, 일종의. 분계라는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무원가 비용하지 않는다. 노무원가 대변에서 이 금액을 빼고 비용하지 않으니까 재공품에서 재고자산한다. 그걸 분계로 표현하면 재공품 계정에 차변에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재공품 계정에 차변에 82만 원을 적어주면 요 분계가 말로 풀면 뭐야? 노무원가를 발생한 시점에 재공품 계정에서 재고자산화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82만 원이 줄고 이것만큼이 직접 노무원가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노무원가. 자, 직접 노무원가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걸로 제조간접원가에 해당되는 게 17페이지 위에 보시면 제조간접원가에 해당되는 게 감가상각비로 제조간접원가에 해당되는 게 20만 원 있었죠? 그러면 이 제조간접원가에 해당되는 것들은 오버헤드 이걸 쉽게 말하면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 제조간접원가야. 그럼 감가비 20만 원은 뭐 재고자산화 해야 되니까 여기다 바로 재고자산화 할 수 있어요. 20만 원. 감가상각비 20만 원.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보험료 10만 원, 기계수선유지비 18만 원. 여기다 이제 바로 재고자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조간접원가를 제공품에서 바로 재고자산하면 제공품 계정 차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재료 한 칸, 직접 노무 한 칸, 나머지 오버헤드 장황하게 있겠죠. 그래서 일목요연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조간접원가에 해당되는 거는 우선 한번 모아. 토탈 얼마인지. 모은 뒤에 그 모은 금액을 제공품에서 재고자산하면 제공품 계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어디서 한번 모은다? 제조간접원가 계정에서 한번 모은 뒤에 그 합계를 제공품 계정에서 재고자산한다. 실무상. 응? 자, 그래서 자료 정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중에 비용 항목 중에서 제조간접원가에 해당되는 게 얼마 있었어요? 감가상각비 중에 제조간접원가에 해당되는 게 20만 원 있었고, 여기 20만 원 감가상각비 줄이면서 오버헤드에 20만 원. 그다음에 보험료 중에 제조간접원가에 해당되는 게 10만 원. 그럼 이것도 오버헤드에 집계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수선유지비 18만 원도 제조간접원가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오버헤드에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분계를 하면 오버헤드 계정 차변에 단기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모두 집계가 되겠죠. 오버헤드 차변에.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계정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20만 원 이렇게 집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험료 10만 원, 그다음 기계 수선 유지비 18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헤드가 다 모이는 거야. 오버헤드가 다 모이고 나면 제조간접원가 전체 발생액은 48만 원이 오버헤드 전체 발생액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오버헤드 전체 발생한 시점에 바로 비용하지 않고 제공품에서 재고자산한다. 그걸 분계로 표현하면 오버헤드 발생액은 제공품에서 재고자산한다. 그럼 오버헤드 계정에서 얼마가 줄고? 48만 원이 줄고, 이게 어디로 가면 돼?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48만 원 짓게 되면 제조간접원가를 제공품에서 재고자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여기 48만 원이 줄고 이게 제공품 계정 차변에 짓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공품 계정 차변에서 오버헤드가 재고자산화 된 거죠. 자, 이렇게 분계하면 요거 세 개 합친 게 이름이 뭐예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 친 거.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세 개 더하면 뭐라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 이번에 공장에서 발생한 전체 제조원가가 제공품 계정 차변에서 재고자산화 된 거지.
그래서 요게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요게 단기의 발생액입니다. 이번 기회에 발생한 금액은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단기 총제조원가는 지금 200만 원이 발생한 금액인가? 응? 직접 재료문가, 직접 논문가, 제조원자문가 더해서 200만 원이 전체 발생액이고, 제공품 계정 차변에 단기 총제조원가에 기초제공품이 25만 원 있었으니까 기초제공품 더하면 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는 토탈은 얼마치였다? 225만 원이 완성될 수 있는 전체였죠. 여기서 못 빼면 이 중에 완성되지 못한 애들 이번 기회에 어디 남아있어요? 기말의 공정에 남아있겠죠. 거기 기말 제공품으로 얼마 남았어? 기말 제공품이 17페이지 거기 문제 끝에 보면 가로 4번 자료 기말 제공품이 15만원치 남았잖아요. 그럼 기초제공품 25만원에 단기 총제조원가 200만원 225만원 중에 기말에 15만원치 남았으니까 제품으로 완성된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210만원이 제품으로 완성된 거죠. 그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럼 이번 기회에 제품으로 완성된 거의 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분기하면 어떻게 돼요? 기초 제공품이 25만 원 있었고 단기 총제조원가가 200만 원 있었는데 기말 제공품이 15만 원 남았으니까 공정에서 없어진 거는 210만 원이 라인에서 사라진 거죠? 어디로 갔어? 제품 창고로 갔다. 이거를 분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제공품에 있던 210만 원이 공정에서 빠져나갔고 제품 창고로 갔다. 그러면 210만 원이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되면 이 금액의 이름이 뭐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응? 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분개해 보면 210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210만 원. 그리고 나면 기말 제공품은 얼마 남아요? 기말 제공품은 15만 원이 기말 제공품으로 남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차변되면 어디에 남는 거야? 제공품도 재고자산이니까 당연히 차변에 남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T계정으로 마감한 형태로 적은 거고 기말 제공품 잔액 자체는 차변에 있는 거야. 응? 여기도 2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알았고 기초 제품도 알아. 그러면 팔 수 있는 전체는 얼마였어요? 제품 창고에서 팔 수 있는 전체는 판매 가능 제품은 240만 원이었던 거죠. 이제 뭐만 알면 팔려나간 거 찾을 수 있는 거야. 기말 제품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매출원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응?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에 30만 원 있었고 이번에 제품 완성된 게 210만 원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면 판매 가능 제품이고 여기서 뭐만 빼면 기말 제품 빼면 기말 제품이 얼마 남았어요? 거기 가로 4번 자료에 28만 원치가 제품 창고에 남아 있었나? 12만 원치가 제품 창고에 남아 있었나? 그럼 12만 원이 기말 제품이면 240만 원째 12만 원 뺀 나머지 228만 원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거 어디 간 거야? 228만 원치는 거기 가져간 거야. 얼마를 내고? 거기 매출액이 얼마예요? 300만 원을 내고 걔네들이 가져간 게 지금 계산해 봤더니 얼마치다? 228만 원치인 거야. 그럼 저게 어디로 가야 돼? 수익가 대응되게 매출원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품에 있는 금액 중에 228만 원은 이제 매출원가는 앞으로 약자로 쓸 건데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코스트 오브 굿 솔드 영어로 약자 이거야. 코스트 오브 굿 솔드 COGS 보통 영어 그렇게 약자로 쓰니까 코스트 오브 굿 솔드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228만 원이 매출원가로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전기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228만 원이 매출원가로 비용화 되는 거야. 228만 원이
매출원가로 비용화되고, 그러면 기말 제품은 얼마 남는 거야? 기말 제품이 12만 원이 차변의 기말 제품으로 남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번 기회에 비용화된 금액은 얼마야? 이번 기회에 수익과 대응되면서 비용화된 거는 228만 원이 비용화된 금액이 되는 거죠. 공장에서 발생은 얼마 했는데? 공장에서는 제조원가 얼마 발생했어요? 300만 원, 200만 원 발생. 200만 원 발생했지만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기초에 있던 것까지 합쳐서 그 200만 원이 비용화된 게 아니라 비용화된 건 228만 원이 비용화된 거지. 이걸 가지고 기말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시산표 아시죠? 트라이얼 바란스. 잔액을 다 모아놓은 표. 기말 시산표 상에 매출액은 얼마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매출액은. 지금 거기 매출액이 토탈 얼마였어요? 300만 원이 대변에 기록이 돼 있을 거고, 차변의 원재료는 얼마 남아 있는 거야? 원재료는 현재 기말 원재료 잔액이 얼마였어요? 20만 원이 우리가 계정상에는 대변에 적어줬지만 마감한 형태로, 원래 잔액은 어디 있어야 돼? 재고니까 차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공품은 얼마가 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거야? 기말 제공품 잔액이 15만 원이 제공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죠? 제공품 기말 잔액이. 제품은 기말 잔액이 얼마였어요? 제품 기말 잔액은 12만 원이 기말 제품 잔액으로 차변에 남는 거지. 그 다음 매출원가는 얼마? 아까 좀 전에 계산한 걸로 매출원가가 얼마였어요? 228만 원이 제품 창고에서 없어진 거야. 누가 가져간 거야? 고객들이. 이거 가져가면서 얼마 냈어요? 300만 원 냈다고. 그럼 여기 있는 매출액 300만 원에서 요 매출원가 228만 원, 요거는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요건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300만 원에서 228만 원 빼면 매출 총이익이 72만 원인가? 그 밑에서 판매관리 빼면 영업이익이 계산되겠지. 이제 이 수익과 대응되는 매출원가 비용화된 거 찾았고, 기말 재고 자산도 확정해서 재무상태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응?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계정 중에 제조원가가 실제로 재고자산화되는 계정은 어디야? 우리가 지금 이거를 쭉 계정상 분계로 쭉 적어보면요, 차변 대변 왔다 갔다 해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실제 자산은 항상 어디야? 차변이야. 차변에 있다가 비용화되면 매출원가 차변으로 가는 거야. 대변으로 가지 않아. 대변은 뭐냐? 걔가 다른 차변으로 가다 보니까 빼는 거라. 여기 원재료 있다가 라인에 투입하면 제공품이 됐다가 완성되면 제품이 됐다가,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 게 목표야?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무회계에서 판매관리비는 그 기간에 바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바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반면에 제조원가는 얘가 팔려나갈 때 수익이 창출돼요. 발생한 시점과 팔린 시점이 되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발생한 시점에는 제공해서 재고자산화했다가 그게 완성되면 제품이 됐다가 팔려나갈 때 비용화되면서 수익과 대응되게 이렇게 처리한 거지. 원래는 계정은 자체는, 자산 자체는 차변을 움직이는 건데, 그걸 우리가 빼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적다 보면 대차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잔액은 다 결국 최종적으로 차변에 있어야 된다. 응? 모든 수익 창출 목적의 자산은 말이에요. 수익 창출 목적의 자산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다 마찬가지야.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차변에 있던 자산들은 비용화되는 거야. 유형자산은 감가상편 항목으로 계속 차변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얘가 감가상편 항목의 비용으로 사라지는 거고, 재고자산은 제공품 됐다, 제품이 됐다,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거고. 응? 이쪽에서 쭉 움직여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게 목표야? 비용화되면서 매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오래 들고 있어야 되니까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유형자산, 재고자산. 바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응? 그래서 요 제조원가들은, 여기 있는 제조원가들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갈 자리는 다 어디야? 정상적이었다면. 모든 제조원가는 어디로 가는 게 목표야? 매출원가로 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야. 모든 제조원가는 결국 매출원가로 비용화돼야 돼. 근데 비용화되지 않고 재고에 남았다. 이 뜻은 뭐예요? 비용화되지 않고 재고에 남았다는 거. 재고자산을 잘 생각, 재고자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여러 가지 나중에 분석을 편하게 하려면
모든 제조원가의 최종 갈 자리는 어디야? 상기업도 마찬가지야. 모든 재고자산의 최종 자리는 매출원가야.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예요. 비용화되는 게 목표라고. 근데 비용화되지 않고 재고로 남았다는 건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 재무회계 표현으로. 그러면 이걸 세법 표현으로 하면 아직 공부 안 했을 수 있는데 비용화하지 않은 거야. 재고는. 모든 재고는 비용화하지 않은 거야. 비용 부인해서 남겨놓은 애들이야. 비용 부인해서 유보시켜 놓은 거라고. 비용화되는 시점을.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재고는 비용 부인해서 유보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럼 재무회계에서 재고자산 오류수정 공부했어요? 안 했어? 오류수정 공부했어? 재무회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응, 한 거야 안 한 거야? 재무회계에서 회계 원리도 일부 있잖아. 기초재고 과대, 기말재고 과대, 이익 어떻게 돼요? 몰라? 기말재고 과대다. 이거 똑같은 거야. 기말재고 과대라는 건 뭐야? 기말재고에 남았다는 거죠. 얘는 어디로 가야지 되는 거야? 모든 재고는 어디로 가는 게 최종 결과는 최종적으로 가야 될 종점이냐고. 매출원가로 가야 되는데 매출원가 안 가고 기말재고로 남았어. 그럼 비용화된 게 어때? 줄어들겠지. 이익은 커지는 거고. 이해되세요? 모든 재고로 남아있는 애는 비용 부인해서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유보돼 있는 거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러면 기말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남은 애들은 이번에 비용화된 걸 줄이고 이익은 증가시키죠. 요게 다음 기가 되면 뭐야? 여기 있는 기초제품, 기초제공품 이거 뭐야? 언제 발생한 거예요? 제공품과 제품 발생은 작년에 발생한 거죠? 근데 작년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어떤 거야? 작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부인하고 뭐로 남겨놓은 거야? 재고로 유보시켜 놓은 거라고. 그럼 얘네들은 이번 게 어떻게 해야 돼? 추가적으로 비용화해야 돼.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돼. 그게 나중에 세법과 표현도 추이냐. 그럼 이걸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비용화되는 게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는 효과가 있겠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자꾸 재고 과대, 재고 증가 감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자산이 커졌다는 건 뭐냐면 비용 부인했다는 거야. 모든 자산은 수익 창출 목적의 자산은 다 어디로 가는 게 목표예요? 수익을 창출하면 비용화되는 게 최종 자리라고. 근데 비용화되지 않고 남았다. 그럼 비용으로 부인했다. 비용 부인하면 이익은 커지는 거야. 이번 기회에 비용 부인하면 이익이 커지는 거고 지난 기회에 부인해서 넘어왔으면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추가적으로 부인해서 인정해줘야 돼. 작년에 비용 부인했으니까. 그럼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용화하면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 재고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수익 창출 관련된 자산에 똑같이 해당되는 거야. 세법에 법인세법에 가면 송금불산입, 추인 이런 항목이 나올 건데 그거나 이거나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응? 재고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이걸 재고 자산이 증가 감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재고 자산은 어디로 가는 거야? 사실은 바로 수익이 창출되면 예를 들어서 곱창 있잖아요. 곱창. 응? 곱창집 중에 황소곱창 그런 집이 있잖아요. 들어본 적 있나요? 응? 그 원래는 합정역에 있던 곱창집이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뭔가 이게 뭘 많이 치는 집이었어요. 응? 뭔가 이렇게 예전 처음에 이제 곱창은 옛날엔 잘 안 먹었단 말이야. 그게 잘 안 닦이잖아. 그러다가 곱창에 이제 뭐를 막 쳐가지고 거기가 되게 유명한 집이었어. 합정 곱창집이. 응? 그 전에는 그냥 곱창을 걷는데 뭔가 거기 양념을 했어. 근데 이제 거기 있던 종업원들이 나와서 막 여기저기 차린 게 그 황소곱창이라고 불리는 곱창집이야. 원래 원조는 그 합정에 있던 집이야. 근데 합정이 재개발되면서 옮겨갔다고. 근데 이제 그 곱창은 이제 제대로 된 소곱창이잖아, 이렇게. 응? 근데 그 소곱창을 그런 양념 안 하고 하는 집들 중에는 어떤 데가 있냐면 이게 좀만 지나면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시장에서 뛰어와서 그날만 파는 집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집들이 많이 없어졌지. 그 양념은 좀 지나도 되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집은 다 대부분 많이 없어졌는데 그럼 이제 그날 뛰어다가 파는 집들은 아침에
소곱창을 떼어오면 그날 다 팔아. 저녁이면 없는 거야. 다 팔리면 끝. 그리고 우시장 안 열면 안 열어. 그럼 얘네들은 아침에 사올 때부터 이미 뭘까? 오늘 다 팔 거야. 그럼 뭐예요? 매출 원가지. 사오면 바로 매출 원가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늘 판 매출 빼면 남는 거야. 에? 바로 수익이 창출되면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면 돼? 바로 창출되면 매출 원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팔리지 않아,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다 보니까 뭐로 남기는 거야? 재고로 남기는 거라고. 그럼 매출 원가로 갈 걸 안 보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재고는 비용화하지 않은 거다. 회계로 이연, 비용화된 시점을 이연시킨 거고, 세법 영어로 송금 불산입한 거야. 비용에 넣지 않은 거야. 재고는, 모든 재고는. 그럼 기말에 남은 건 이번 기에 비용하지 않은 거야. 이해되세요? 뭐 기초에 있던 건 언제 한 거야? 얘네들은 작년에 비용하지 않은 거지. 작년에 비용하지 않고 남겨놓은 거 아니야? 아직 수익 창출되지 않아서.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팔려 나갈 테니까 추가적으로 비용할 부분이야. 발생 말고도. 이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원가 200만 원이잖아. 금년에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200만 원이에요. 그럼 회계가 전혀 없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0만 원 발생했으니까 매출원가 200만 원 돼야 될 것 같지만 매출원가는 그게 아니야. 발생은 200만 원 했지만 매출원가는 228만 원, 28만 원 커졌다고. 어떻게 커진 거야? 28만 원 커진 거는. 발생은 금년에 2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보면 200만 원 발생했는데, 응? 200만 원 발생했는데 기초 제공품하고 제품에 얼마치가 있었어요? 기초에 25만 원 제공품, 제품 30만 원에서 55만 원이 있었죠? 55만 원. 이거 언제 발생한 거야? 기초 제공품과 제품에 있던 이 금액 언제 발생한 거야? 작년에 발생한 거야. 작년에 비용으로 처리했나? 작년에 비용 부인한 거야. 왜?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작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단 말이야. 응? 작년에 비용 전기에 비용 부인해서 재고라는 항목에 남겨놓은 거야. 재고라는 항목으로 남겨놨다. 유보시켜 놓은 거다. 단기에 어떻게 해야 돼? 단기에. 그럼 얘는 작년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남겨놨으니까 이번 기회는 추가적으로 팔려나가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는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야. 얘는 단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세법에 가면 추인 이런 표현을 쓰지. 비용 추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럼 이걸 추가적으로 비용화하면 비용화되는 건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단기 비용화되는 건 어때? 단기 비용화되는 건 증가하고 단기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야. 재무회계, 재고자산, 기초재고 과대, 단기 이익 감소야. 기초재고 과대, 단기 이익 감소. 그게 이 얘기예요. 기초재고 과대됐다는 얘기는 뭐야? 작년에 비용하지 않았다. 그럼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용할 거니까 단기 이익은 줄어드는 거지. 기초재고 과대, 결론적으로 기초재고 과대, 단기 이익 감소야. 그 논리는 이거고. 그걸 뭐 개정상에 뭐 넣고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컨셉은 그거라고. 작년에 발생액을 작년에 비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야? 비용 부인해서 재고로 남겨놨어.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추가적으로 비용할 거니까 단기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거지. 단기에 비용화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해되세요? 기말은 어때? 금년도 기말은 요 컨셉 그대로 보면 기말에 제공품하고 제품에 남아있는 거.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여기 얼마 남아있어요? 27만 원 남아있잖아. 기말 제공품과 제품에. 27만 원 남아있는 건 이거는 이번 기 기준으로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거지. 금년에 재고로 남았다는 건 비용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금년에 비용 부인해서 재고로 유보시킨 거야. 단기에. 단기에 비용 부인해서 재고로 유보시킨 거라고. 상황 이해되세요?
그럼 이번 기회에 비용화되는 게 커져 작아져? 기말에 남은 것만큼 비용화하지 않은 거니까 비용화된 건 작아지고 이익은 커지겠지. 비용화된 게 줄었으니까. 이것만큼 단기 비용화되는 거는 감소되고 단기 이익은 증가되는 거야. 근데 금년도 손익 이펙트는 요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부분. 기초 재고가 있던 건 뭐야? 다시 한번 기초 재고 있던 건 재고다 생각할 수 있는 기초 재고 언제 발생한 거야? 작년에 발생한 건데 비용화된 시점을 단기로 넘긴 거야.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돼. 그러면 이번 게 비용화된 게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 기초 재고 과대 이익 감소야. 기말 재고는 이번 기말 기준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로 남겨놓은 거야. 이번 기에 비용 부인해서 재고로 남긴 거야. 그럼 이번 기에 비용화된 건 작아지고 이익은 증가야. 기말 재고 과대 이익 증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논리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 작년에 비용 부인됐다가 넘어와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용한 게 얼마 있어? 55만 원 있고. 그럼 이번 발생보다 55만 원 더 비용화돼야 되죠? 근데 기말에 보면 이번 기 기준으로 비용 부인해서 재고로 남겨놓은 건 얼마 있는 거야? 27만 원만 있으니까 차이가 얼마나? 작년에 추가적으로 비용할 게 28만 원 더 크잖아. 그래서 발생의 200만 원보다 비용화된 게 28만 원 커진 거라고. 금년에 200만 원밖에 발생 안 했는데 손익계산서 228만 원 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28만 원 더 갔잖아. 더 간 28만 원 어디서 온 거야? 작년 발생 중에 비용 부인해서 넘어왔던 게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용화된 게 있다고. 수익 창출, 이번 기회에 수익 창출됐다고 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순액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그러니까 원가만이 아니라 재무회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논리야. 세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정의 자산으로 놨다. 수익 창출 목적에 있는 걸로 자산으로 놨다는 얘기는 걔는 수익 창출 목적으로 들고 있는 자산들은 다 갈 자리가 최종적으로 어디야? 수익 창출 과정의 끝은 뭐예요? 매출에서 돈 받아내는 거야.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다 최종 자리는 어디야? 비용화되는 자리야. 비용화되는 거. 걔가 비용화되는 자리인데 자산에 있다. 아직 비용화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컨셉을 그렇게 잡고 자료를 보시라고. 그걸 뭐 계정에 매몰되지 말고. 그러면 요거 두 개 순액으로 제공품과 제품, 여기 원재료는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액이 짓게 됐고 여기서 비용화됐으니까 그 사이에 비용 부인되는 계정은 제공품과 제품이야. 원재료는 아니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재고가 지금 55만 원, 27만 원, 28만 원 차액이 28만 원 재고가 증가야 감소야. 제공품과 제품 재고가. 기초에 58만 원인데 기발이 27만 원으로 28만 원이 재고가 줄었죠? 재고 줄었다는 얘기는 작년에 비용화되지 않고 넘어온 거 추가적으로 비용화한 거랑 이번에 비용 부인해서 재고 남긴 거랑 뭐가 더 크다는 거야? 기초 재고에 남아서 넘어와서 추가적으로 비용한 게 더 컸다는 거잖아. 기말에 이번 기에 남긴 게 작고. 그럼 추가적으로 비용한 게 28만 원 크니까 발생액보다 비용화된 게 28만 원 커지는 거야. 또 발생은 200만 원 했는데 비용화된 건 228만 원이 된 거지. 무슨 논리인지 이해되세요? 요 왁구는 여기도 나오고 뒤쪽에도 나오고 재무회계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 왁구야.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거야. 그래서 재고다. 그럼 기초 재고가 있다. 그럼 기초 재고는 언제 발생한 거야? 작년에 발생한 건데 작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부인해서 재고로 지금 남겨놓고 유보시켜 놓은 거야. 이번 기회 어떻게 해야 돼? 추가적으로 배출원가로 갈 수 있는 애야. 추가적으로 비용할 거야 이번 기회에. 그럼 그것만큼 비용화되는 건 커지는 거고 이익은 작아지는 거고. 이번 기 말 기준으로 재고가 남았다. 그럼 뭐야 이거는? 발생액 중에 이번 기회에 비용하지 않은 거지. 그럼 이번 기회에 비용화된 거는 작아지고 이익은 커지는 거야. 항상 그래서 기초재고 과대 이익 감소, 기말재고 과대 이익 증가. 기초재고 과대 뭔 얘기야?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용할 거리가 많다. 작년에 처리하지 않아서. 기말재고 과대 이번 기회에 비용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응? 그랬을 때 제공품과 제품의 재고가 줄었다. 그럼 뭐가 더 많았던 거야? 제공품과 제품의 재고가 감소됐다는 거. 기초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넘어온 거 추가적으로 비용할 게 많은 거니까 발생액보다 비용화된 게 커지는 거고. 제공품과 제품의 재고가 늘었다. 증가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비용화하지 않은 게 더 큰 거니까 발생액보다 비용화된 게 작아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후에 재고 증감 관련된 논의를 분석할 때는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보라고. 응? 재고는 항상 어느 자리가 최종 목표다. 비용화되는 거. 매출원가로 가고 싶은 거야. 매출원가로 가고 싶은데 재고다. 그럼 아직 비용하지 않았다. 비용 부인했다는 거. 비용 부인했는데 기초로 하면 언제 부인한 거야? 작년에 부인했으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용화해야 되는 거. 기말은 이번 기회에 비용 부인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비용화되는 걸 줄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해되세요? 응.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원가는 200만 원이야. 200만 원 발생했는데 제공품과 제품의 재고가 28만 원 줄었어. 28만 원 줄었으니까 작년에 비용하지 않고 넘어온 애 중에 추가적으로 비용화되는 부분이 이번에 비용 부인한 거 고려했을 때 28만 원이 더 비용화됐단 말이야. 작년에 비용 부인됐다가 넘어와서 추가로 비용할 게 55만 원 있었고 이번 기말 기준으로 단기에 비용 부인한 게 27만 원 있기 때문에 순액으로 비용화된 게 28만 원 커져서 발생액보다 매출원가로 비용화된 게 228만 원 된 거지. 그럼 발생액은 200만 원인데 비용화된 게 228만 원. 그럼 28만 원 더 비용화된 건 어느 게 영향을 준 거다. 작년에 비용 부인돼서 넘어왔던 게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용화된 게 있다. 28만 원어치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독립적으로 이제 흐름도 이해가 돼야 되지만 발생액과 비용화된 게 어떻게 틀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왁구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응? 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계정상에 꽂히는 방식도 있지만 컨셉이 뭔지 생각하면서 모든 제조원가,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항목, 감가상각비든 뭐든 다 어디로 가는 게 최종 자리야? 비용화, 손익계산서로. 비용화되는 게 최종 자리인데 비용화되지 않고 자산은 남았다. 그럼 뭐야? 비용하지 않았다. 비용 부인했다. 이런 뜻이야. 항상 어느 계정이든 수익 창출과 관련된 계정은. 이제 재고자산은 비용 부인돼서 유보된 거다. 잠깐 있는 거야. 그 재고자산이란 이유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금방 수익 창출되면 매출원가로 가래잖아. 특히 재고는 영업순환주기 이내에. 그러니까 잠깐 재고로 있다가 매출원가로 갈 거라고. 근데 아직 수익 창출되지 않았으면 기말 시점 기준으로 매출원가로 비용하지 않고 재고로 비용 부인해서 유보시켜 놨던 거지. 컨셉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료 정리가 제일 편해. 머릿속으로 숫자 쫓아가기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자, 거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거기 책으로 보면 21페이지까지 있는 거예요. 21페이지까지. 그리고 거기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위에 보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구분한 게 있는데 앞에서 언급은 했어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구분한 거에서 이 두 가지 구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매관리비는 바로 뭐로 처리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응? 그죠? 이거는 이후에 수익 창출 능력이 없다.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반면에 제조원가라고 보는 건 제조간접비는 바로 비용하지 않죠. 이후에도 수익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인해서 재고로 유보시킨다고. 응? 그래서 제조간접원가에 해당되는 거는 발생한 시점에 재고자산화해. 응? 재고자산화한다? 비용 부인해서 재고라는 항목으로 유보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얘도 결국 어디로 가? 매출원가로 비용화 되겠지만 잠깐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비용 부인해서 재고로 유보시키는 거야. 그래서 발생한 시점에 재고로 유보시켰다가 팔려 나갈 때 매출원가로 비용한다고. 그래서 비용하는 방식이 두 개가 되게 달라요. 근데 분류 기준은 심플하다 그랬죠? 제조간접원가 어디서 발생한 거? 공장에서 발생한 거. 응?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건 제조간접원가로 발생한 시점에 재고자산한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부인해서 재고로 유보시킨다. 팔려 나갈 때 그때 최종 자리로 꽂는다. 매출원가로. 응? 그 뭐죠? 이렇게 그 뭐 운동하는 고무줄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 모든 제조원가는 땡겨 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매출원가로 가고 싶은 거야.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면 수익 창출하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까지 못 간 애들은 땡겨내서 뭐로 남긴 거야? 재고로 남겨놓은 거야. 그럼 기초에 있던 거 작년에 땡겨놓은 거야. 이번에 놓으면 매출원가로 더 가야지. 기말에 있는 건 이번에 매출원가를 안 버는 거 땡겨놓은 거라고. 그럼 이번에 매출원가로 가는 게 작아져야 되는 거지. 무슨 컨셉인지 이해되시죠? 응? 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2페이지에 5절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 안 할 거고 뒤에 요 내용과 연결되는 게 좀 주제가 비슷한 게 있어요. 변동원가 챕터라고. 뒤에 변동원가 챕터가 뒤쪽에 7장이에요. 7장 시작할 때 그때 설명드릴 거야. 요건 좀 더 원가 흐름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체화한 뒤에 이 흐름이 좀 더 편안해진 뒤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요. 막 하다 보면은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독 하다 보면 금방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 막 갑자기 그때 왜 이걸 이해 못했지, 이런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이 툴이 되게 편안해지면, 분계니 뭐 이렇게 대차 왔다 갔다 하는 게 편안해지면 별게 아닌데, 이게 편안하지 않다 보면 버벅대다 보니까 어색한 게 생긴다고. 그래서 이 회계 공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언어랑 비슷한 거야. 응? 이게 일종의 언어잖아. 숫자를 정리한 언어. 그래서 자꾸 그렇다고 뭐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숫자로 두드리면서 이게 이 흐름, 플로우가 머릿속에 편안하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그리고 나면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싶게 이해되는 것들이, 이걸 텍스트로 설명하면 되게 어색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마치 운동 경기에 농구에서 슛 쏘는 방식을, 레이업 슛을 말로 설명한 거거든. 그걸 여러 번 슛 쏘고 나서 그 설명한 글을 읽으면 뭐 당연한 거잖아.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안 하고 읽으면 하나하나가 이게 뭔 얘기지? 응? 농구를 글로 배웠어요. 뭐 이게 되는 거거든. 응?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숫자도 비슷해. 응?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왜 제가 농구랑 그런 운동과 비교하냐면, 예를 들어 축구다. 축구도 마찬가지잖아. 응? 밑으로 내려 꽂게 쏴야겠다. 그럼 위를 차서 공이 이렇게 돌아가게 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차야 되나? 그거를 말로 텍스트로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몸으로 플로우로 프로세스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익혀야 된다고. 숫자도 비슷해. 계산의 프로세스를 익히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의 결과물로 마지막 바란스가 남는 거고, 여러분 자꾸 바란스에 집중하겠지만 그 프로세스가 편안해져야 그 바란스가 쉽게 머릿속에 떠올라. 응?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익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뭐 분계도 뭐 어떤 책은 뭐 제목이 같은 분계가 잔뜩 써있는 책도 있고, 분계가 별로 없이 말로 설명한 책도 있어. 알고 보면 두 개 똑같아. 프로세스를 분계로 쫓아갈 거냐, 아니면 뭐 제가 좀 전에 뭐 아까 얘기했잖아, 뭐 이거를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데 땡겼다. 근데 이게 매출원가 할 거다. 이 프로세스야. 여기 있던 게 계정 흘러가서 결국 매출원가를 꽂힌다. 응? 특정 시점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원가도 마찬가지고, 프로세스를 잘 익히려면 숫자로 된 공부는 계속 손으로 익히고 머릿속으로 숫자를 쫓아가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이게 이렇게 과정이 전기부터 해서 이렇게 쭉 여러 과정이 있잖아. 기초재고. 이 프로세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최종 결과물이 그거야. 기초재고 과대 이익 감소. 응? 기초재고 과대 정기 이익잉여금 과대 계상. 근데 이게 프로세스로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계속 이게 다 하나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응? 프로세스가 왁구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되면서 흘러가면 걔가 이렇게 되면 여기 계정 이렇게 영향 주니까 이렇게 됐겠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근데 외우려고 하면 이건 되게 큰 일이야. 그래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져야 돼. 응? 몸에 있게. 체득한다 그러잖아요. 숫자로 된 공부는 체득하는 거야. 논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법과 달라요. 법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기업하고 M&A 관련되는 리포트를 쓰잖아요. M&A 관련된 리포트 쓰면 숫자를 한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 표를 좋아해. 이쪽이 이렇게 되고 이거 합계가 뭐가 되고 뭐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 주잖아. 로펌에. 그러면 이제 M&A 하는 변호사들은 다시 연락이 와. 글로 바꿔달라. 이걸 얘는 말로 텍스트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 물론 거기 하나하나의 권리 의무 관계를 넣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료를 보는 방식이 다른 거야. 우린 약간 왁구로 보는 방식이고, 거긴 하나씩 논리의 흐름으로 보는 방식이라서 생각의 띵킹의 구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전공으로 보면 뭐냐? 응? 물론 원래 회계학 전공인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보다 또 빨리 붙는 전공이 뭐냐면 공대야. 공대 출신이 공부 제일 짧게 해. 왜일까? 우선 공대 출신 숫자로 뭐 하는 게 머리가 되게 익숙하잖아. 숫자의 플로우, 계산의 플로우. 그 다음에 공대와 여기의 차이는 뭐냐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인데, 사회과학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펑션이라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계산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값들이 왜 들어가나가 되게 관심이 많아.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간 게 어떻게 짰나 관심이 많다면, 예를 들어 만류인력의 법칙은 그거 왜 그렇게 짰지? 우리가 관심 둬봐야 왜 그렇게 안 짜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잖아. 그냥 원래 그렇게 땡기는데 그냥 그거를 그 규칙을 외워서 다른데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규칙이 왜 그러냐가 관심이 아니라 규칙의 모양 자체에 집중하고 그 규칙 모양을 갖고 딴 데 들이대서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규칙 자체도 만들어낸 거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걸 자꾸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 근데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이 질문이 별로 없어. 그냥 규칙? 그럼 그 규칙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이것만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공대 출신들이 시험은 잘 붙어요. 학자는 못 돼. 회계하게. 어려워. 왜냐하면 질문이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학자 될 게 아니잖아. 학자 할 생각이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공대 출신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프로세스를 대입하면서 숫자 계산 논리로 익히게, 익숙하게. 응? 이 공부에서 제일 늦은 사람이 누구냐? 인문학 전공한 사람. 국문과, 영문과. 이런 데들이 이 방식이 우리 숫자로 된 공부에 제일 오래 걸려. 왜냐? 거긴 창작해야 되잖아. 어? 왁구의 틀에 제약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회계에서 창작한 분식이야. 응? 응?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틀에 넣는 연습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몸에 좀 체화하는 계산 논리로. 응? 그리고 가능하면 질문은 얘가 왜 그럴까가 아니라 이 펑크션을 대입하면 뭐다에 좀 더 집중하는. 이쪽에 좀 더 집중하고 가야 빨리 붙는다. 응? 그리고 학자가 될 거면 이제 이건 왜 그런 거야. 여기에 질문이 있는 거고. 응? 오버헤드를 왜 제공해서 자산화해? 응? 제품에서 하면 뭐가 문제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이제 학자의 고민인 거고. 응? 여러분은 그냥 우선 틀에 외우고 넣어서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응? 그걸 빨리 하고 빨리 해서 치고 가면 돼. 그래서 그렇게 빨리 치고 가려면 숫자는 계속 두드리면서 프로세스를, 나는 숫자의 결과 어떤 텍스트를 외우는 게 아니다. 특히 원가는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남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근데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세스는 잘 날라가. 요즘 뭐 TV에 가끔 보다 보니까 박세리가 무슨 골프 치는 게 한 번씩 나오더라고. 뭐 무슨 내가 잠깐 봤는데 잘 못 쳐. 왜 그러겠어요? 요즘 연습 안 하니까 정확하게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나이가 먹으면 짜증난다니까. 자기는 아는데 몸이 안 따르거든. 숫자도 비슷해. 그게 프로세스라 문제를 안 풀면 감이 떨어져. 감이 떨어지면 시간이 걸리거나 트라이 앤 에러를 하지. 자꾸 이렇게 이거 아니었나? 이거 넣어보고 이러다가 이제 엉뚱한 길로 가든가 답 찾는데 오래 걸려서 뒤에 문제를 못 푸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 오래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 오래 하는 사람도 공부 오래 한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잖아. 머릿속에 그냥 기계적으로 자꾸 축적하면. 근데 공부 오래 한 사람 중에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뭐냐? 아무리 그렇게 해놨어도 이 프로세스는 계속 연습해서 감을 높여야 되는 거야. 운동과 비슷한 거야. 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운동선수가. 응? 숫자도 안다고 숫자가 쭉쭉쭉 계산되지 않아. 그래서 항상 직접 손으로 두드리면서 생각한 거를 프로세스로 머릿속에, 물론 몸을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뇌의 세포들이 그걸 쫓아가는 걸 하게. 여러분의 뇌 CPU가 그 절차들을 실제로 숫자로 흘러가게. 그래서 뇌가 그 프로세스를 쫙 익숙하게 만들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공부가 결국 인간 엑셀이 되는 거야. 아시죠? 그렇잖아. 알고 보면 계산 프로세스 아니에요. 인간 엑셀인데 여러분은 어떤 엑셀이냐? 사친 영산만 있는 엑셀이지. 펑크션이 전혀 없는. 모든 더하기 빼기를 인풋해 줘야 되는. 근데 공부를 할수록 뭔 거야? 많은 계산 로직이 펑크션화 되어 있는 거야. 엑셀에 보면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들은 그냥 불러만 오면 내가 여기 숫자 넣으면 걔가 훅 돌아가서 결과 나오잖아. 여러분이 공부를 할수록 숫자 보면 이 부분은 훅 돌아가서 결과를 넣고 결과 갖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공부가 덜 될수록 이제 이 함수에 들어가는 거지. 함수에 푹 빠져서. 응? 그래서 점점 속도를 내면서 그런 이 띵킹의 프로세스를 체화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체화돼야 되는 거야. 응? 특정의 얼마 이것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손으로 공부하는 거다. 응? 회계는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응? 반면에 뭐 예를 들어 상법이다. 아니면 뭐 세법 중에도 뭐 소득세법이다. 뭐 아니면 부가세법. 세법도 보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도 계산은 있지만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 항목이 어디 들어가냐가 더 중요해. 세부 규정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꾸로 그냥 텍스트만 외우면 돼. 프로세스보다는. 근데 법인세 같으면 이건 이제 프로세스야. 계산이 회계랑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은 손으로 익혀야 돼요. 눈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직접 두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응? 지금 시작이니까 약간 잔소리 하는 건데요. 응? 그래서 그게 몸 더 편안해지면 여기 5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이 모든 단계가 어색할 때 예를 하면 버벅대고 이해가 어려워. 내가 평균적으로 해봤을 때. 그래서 뒤에 할 거니까. 응? 여러분 이후에 원가 공부할 때도 계속 계산을 직접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장의 내용의 다야. 이게 제일 중요한. 여기 대단한 세부 규정이 없죠. 예를 들어 오버헤드에 어떤 항목은 넣고 빼고 이런 디테일이 없잖아. 어? 이게 세법이면 어때야 될까? 세법이면 모든 세금 내는 애들이 똑같은 잣대야 되니까 여기 오버헤드의 항목 중에 들어갈 거 이번에 비용한 항목 다 규정이 있어야 돼. 응? 예를 들어 기숙사는 외부에서 온 애는 늘 거냐 말 거냐 이런 잡다한 규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똑같이 세금을 내니까. 그럼 세법은 그걸 외워야 되는 거지. 이게 재무회계면 중요성 기준에 따라서 좀 더 러프하게 기준이 있는 거야. 원가관리회계는 계산의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의 항목에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 짓게 되는지 얘기 없잖아. 그냥 발생액만 들어오면 돼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뭐 대단하게 자잘하게 외울 게 있지 않아. 흐름을 아셔야 되고 이게 계산의 로직이다 보니까 우리 시험 이 수업하면서도 계속 문제를 많이 풀 거야. 흐름을 이해해야 돼서.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 계산의 흐름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응? 자잘하게 기본적으로 여기 넣을 거 외울 거. 요 자리에 짓게 된 세 개 뭐예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원가. 오버헤드에 들어가는 거 세 개. 뭐? 재료 중에 추정 안 되는 간접 재료, 노무 중에 추정 안 되는 간접 노무, 기타의 제조 간접원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합치면 직접 원가, 기본 원가, 노무 오버헤드 합치면 가공 원가, 전환 원가. 뭐 이 정도 외운 상태로 여기다 숫자 넣으면 되는 거야. 약간 다르지. 그러니까 자잘하게 외울 게 제일 많은 과목이 어디겠어? 당연히 세법인 거야. 거기 10원도 차이 나면 안 되잖아. 누가 어떤 항목 있을 때 언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다 정해야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응? 세법은 그런 것까지 간 거고 우리는 그런 부분 없이 계산의 논리만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계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문제 풀면서 계산 프로세스를 좀 연습할 겁니다. 여기는 서술형보다는 계산 흐름에 더 집중해야 돼. 특히 기본 공부할 때는. 자, 28페이지 여기 보시고 거기 2번 문제는 특이하게 뭐 개념적인 거 말 지금 했던 기본 분류가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 2번 한번 보고 28페이지 2번 좀 읽어보세요.
이 원가 흐름 이게 익숙해져야 되고요. 같이 문제 좀 여러 개 풀면서 흐름 좀 연습하겠습니다. 이번은 좀 서술형도 들어가 있죠. 주식회사 원가는 기계장치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사업 첫 해다. 사업 첫 해 무슨 얘기예요? 사업 첫 해라고 나오면 의미가 뭐다? 기초 재고는 없다. 응? 사업 첫 해라고 나오면 문제 줄 때 기초 재고가 없다라고 언급할 수도 있고 사업 첫 해라고 언급할 수도 있어. 사업 첫 해라고 나오면 기초 재고는 없다. 자, 기초 재고는 없는 거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 계산했을 경우에 가부터 마까지의 설명 중에서 타당하지 않은 걸 모두 골라라. 자, 거기 직접 재료가 110원 이렇게 돼 있고 기초 재고는 없죠? 재료가 110원이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가 12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제조간접원가 이건 제조간접원가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 재료가 30원 간접 노무원가가 60원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오버헤드는 간접 재료 간접 노무 기타의 제조간접원가 더하면 전체 오버헤드라고 그랬죠? 오버헤드 총 발생액은 얼마였다? 290원이 발생액인가? 그럼 오버헤드는 290원이 발생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 총제조원가는 요거 3개 더한 게 단기 총제조원가지. 이번에 발생한 토탈은 3개 더해 보시면 얼마야? 520원이 단기 총제조원가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거기 광고 선전비, 판매직 급여, 관리직 급여, 이자 비용 얘네들은 제조와 관련 없으니까 발생한 시점에 모두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죠. 기간 비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발생한 기간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기말 제공품은 얼마 있는 거야? 기말 제공품은 10원. 기말 제공품 10원 있으면 자 기초 제공품 0이고 단기 총 제조원가가 520원이고 기말 제공품이 10원 있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 거예요? 510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되겠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510원.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510원이다. 맞죠? 기본원가, 기초원가, 프라임 코스트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기본원가, 기초원가 다른 이름으로 직접원가, 다이렉트 코스트, 프라임 코스트 같이 쓴다 그랬죠? 뭐하고 뭐?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요거 더한 게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접원가죠? 두 개 더하면 얼마? 230원이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접원가 그것도 맞죠? 그다음 제조간접원가에는 어떤 재료원가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 노무원가와 기타의 제조간접원가 간접 경비를 합한 260원이다. 여기 간접 노무원가와 기타의 제조간접원가 합친 이 두 개 더한 260원 틀린 말이지? 뭐까지 포함하는 거야? 간접 재료도 추적 안 되면 오버헤드로 간다. 여기는 290원이 맞죠? 그 다음에 단기 총제조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전체 원가는 520원으로 기본원가에 뭘 더하는 거야? 기본원가에는 뭘 더해야 돼요? 오버헤드를 더해야 돼. 기본원가에는 제조간접원가를 더하는 거고 가공원가에는 뭘 더해야 돼? 가공원가에는 재료원가를 더해야 되겠죠. 여기 기본원가에는 오버헤드를 더해야 되고 가공원가는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니까 가공원가는 컨버전 코스트 CC로 뭐 앞으로 약자를 적을 일도 종종 있을 거야. 컨버전 코스트 가공원가 영어 표현이 가공원가에 재료원가를 더해도 단기 총제조원가죠. 근데 거기 기본원가에 가공원가를 합하면 뭐가 두 번 계산되는 거야? 직접 노무원가 양쪽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단기 총제조원가가 아니지. 라는 틀린 거고. 그다음 판매관리비와 영업의 비용, 판매관리비, 광고선전비, 판매직급여, 관리직급여, 판매관리비와 영업의 비용 합친 게 130원인데 얘는 재고 불가능한 거죠. 비용 부인해서 재고를 유보시킬 수 없어. 왜? 얘네들은 이후에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걔는 바로 재고 불가능하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기간 비용화해야 될 항목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2번이 실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뭐 여러분 지금 뭐 여기 수업 듣고도 이 정도 풀 수 있잖아. 이 챕터는 난이도 면에서 대부분이 한 중난이도. 요 정도는 살짝 더 쉬운 거지만 요 정도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긴 꼭 맞춰야 되는 챕터야. 응? 만약에 1차 시험에서 얘를 틀렸다? 해낸 거야. 응? 변별 당한 거지. 응? 이겨내기 쉽지 않게 될 거라고. 여러분의 목표는 뭐야? 이런 걸 맞추는 거잖아. 응?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면서 하나 좀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 풀면서 이제 마음 먹을 때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든 주관식 문제든. 그 문제 풀면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이걸 문제 풀 응용력을 가져서 그 응용력을 가지고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를 내가 풀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할 텐데, 기본 베이스가. 근데 사실은 거의 이 문제들, 여러분이 보게 될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그대로 푸는 거야. 응용이 아니고.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여러분의 응용력은 생각보다 초라해요. 응? 뭐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해보시면 알 거야. 응? 안 풀어본 문제가 시험장에 나오면 거의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응?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 출제자들이. 그럼 출제연을 위촉됐어.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뭐겠어요? 그동안에 기출문제도 있고 수험서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야. 거기 쭉 모여 있잖아. 그럼 대표적인 수험서들을 사가지고 보고 수험생들이 이 정도 문제를 푸는구나, 응?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놀랍게 어렵게 되려면 자기가 창작하는 거야. 응? 자기가 새롭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들어낸 문제는 창작품이야. 작품이에요. 미술관 가면 작품에 써 있잖아. 건드리지 말라고. 걔네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야. 응? 출제하는 사람이 막 3시간 걸려서 고민하고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걔를 처음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생각대로 쫓아가서 답을 찾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 응? 건드리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이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창작품인지 예전 문제 카피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작품을 막 손대고 만지다가 작품이었군요. 왜냐면 6번이 나오거든. 응? 답 열심히 막 5분, 6분, 10분 쫙 풀고 났는데 답 보면 6번이네? 그럼 어떡할 거야? 고민인 거야. 또 만져봐야 되나? 근데 못 풀 것 같아. 이거를 풀고 알면 공부가 덜 된 사람이고, 공부가 잘 된 사람이면 보고 아는 거 보고. 얘는 넘어갈 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얘는 책에서 본 거, 내가 금방 머릿속에 프로세스 띄우면 펑션으로 바로 돌릴 거. 그럼 걔네들을 착착착 돌리고, 그래서 머리가 좀 유연해진 뒤에 걔네 다 치우고 나서 시간 남으면 그 작품들을 이제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건드릴 시간이 남을 가능성 별로 없어. 응? 왜냐, 나머지가 잘 안 풀리거든. 머릿속에 있는 애들도. 회계학 시험 몇 점쯤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시험 보면 100점이 목표예요? 수석이 목표야? 1차 수석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자기가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 나 1차 수석했는데요. 왜냐하면 수석은 2차로 카운트하는 거잖아. 응? 그럼 1차는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지나갈 때 회계학은 100점을 못 맞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전체 문제가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러면 그거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80을 빨리 골라내야 돼. 20을 날리고. 80 안에 내가 풀 수 있다고 판단된 거에 90%를 맞추면, 그럼 70점 넘게 해서 붙은 거예요. 고득점이야.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라고, 문제 보면 이걸 어떻게 시간 안에 풀라고 낸 거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풀라고 낸 게 아닌 거야. 응? 그때는 시험장에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풀 수 있죠. 왜냐, 오픈돼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외울 수 있잖아. 그래서 오픈된 문제로 어려운 문제는 내가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푸는 거고,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난 처음 봤는데 시간 엄청 걸린다, 이런 문제를 만약에 시험장에서 봤으면 공부를 했어도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들을 외운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프로세스 똑같이 나오면 난 이걸 맞춘다, 똑같이 나온 걸 난 맞춘다. 처음 본 문제 넘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도 항상 차례대로 푸는 거 있잖아. 나중에 이제 한 번 쭉 풀고 나서 두 번째 풀 때 차례대로 푸는 건 수석의 태도야. 여러분이 수석을 할 목적이면 차례대로 풀어야지. 한 개도 안 틀릴 거니까. 근데 수석할 목적이 아니면 뭐부터 풀어야 될까?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풀어서 걔네들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원가 또 1회독 말고 2회독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미 이거 다 들은. 지금 한 내용이 너무나 뻔한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뻔해 보인다고 대강 보지만 막상 문제 풀으면 되게 오래 풀어. 그럼 2회독의 의미가 없는 거야. 2회독이 되면 뻔한 문제는 어때야 돼요? 놀라운 속도로 풀어야 돼. 거기서 시간을 쉬운 문제들을 빨리빨리 치워서 거기서 시간을 빼가지고 처음 본 어려운 문제 중에 일부를 좀 더 건지고 나오면 고득점이 되는 건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1회독, 2회독 될수록 2회독 되면 수업 듣잖아? 그럼 저 아는 얘기, 뻔한 얘기 하네. 이러다가 좀 어려운 얘기하면 저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 그럼 적당히 또 듣다가 너무 쉬운 얘기하면 저렇게 쉬운 걸 뭘 얘기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또 변별, 그래,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지. 그래가지고 하면 무슨 상황이 되는 거냐? 우선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못 썼고, 두 번째, 쉬운 문제의 속도가 높아지지 않았어. 세 번째, 어려운 문제 여전히 못 풀어. 제일 나쁜 태도야. 그래서 지금 원가를 이미 이래독 했고 다시 듣는다? 그럼 뭐라고 했더니 쉬운 문제 놀랍게 빨리 풀어야 돼요. 쉽다고 자기가 생각했으면. 근데 풀어봐.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야. 그러면 아직 건방지게 이거 쉽다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닌 거야. 응? 좀 복잡해도 놀랍게 빠르게 계산기 몇 번 뚜렷 탁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더 어려운 걸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꼼꼼하게 자기가 직접 손으로 풀면서 문제를 내가 얘를 어떤 거냐 문제 풀고 그래 이거 갖고 응용력을 키워야지. 그럼 텐션이 적당히 그냥 푸는 거야. 근데 지금 본 2번이 똑같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떻게 풀어요? 그럼 얘를 외우려고 풀잖아. 똑같이 나오면 내가 맞추게. 그런 태도로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결국 뭐냐? 거기서 나와요. 그 똑같이 나온 거를 맞추고 붙는 거야. 처음 본 걸 붙는 게 아니라 처음 본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시험 테스트 뱅크 방식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테스트 뱅크 방식의 시험? 응? 그 뭐예요? 난 아니 작년 재작년 이렇게 수능에 보면 어디죠? EBS 책을 고려해서 낸다. 이렇게 하니까 EBS 책을 거의 날로 외우는 거야. 점수 많이 받을 애들은 거기서 똑같이 나오니까 지문 좀 바꿔서. 응? 그럼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EBS 책에서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나온다고 생각한 순간 어떻게 봐? 그래. 내가 이거 이런 거 좀 논리 정리하는 거지. 이거랑 이 책이 나와. 이 책에서 나와 할 때 보는 거랑 강도가 어떨까? 다르잖아요. 이 책에서 나와 생각하고 풀어야 알고 보면 그 책의 부분 중에 아닌 부분이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책에서 나온 거 맞추고 붙는 거라고. 오픈북이 그런 테스트 뱅크 방식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공부는 테스트 뱅크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 나온다 똑같이. 그래서 이 수업할 때도 객관식 문제 외우고 여기서 푼 문제 외우고 다른 수업할 때도 얘가 똑같이 나올 수 있다 외우고 그렇게 하고 가다 보면 그 봤던 문제의 프로세스가 되게 작은 펑션화 돼 있다고. 머릿속에 머릿속에 있던 애들을 시험장에서 보고 풀어내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놀랍게 창작할 가능성은 없어. 해보시면 알 거야. 공부를 해볼수록. 응? 우리의 시험은 이해되세요? 옛날 시험들은 안 그랬어요. 응? 예를 들어 행시다. 그럼 어떻게 봤냐 옛날 같은. 요즘 같으면 행시 시험 문제, 2차 시험 문제. 지금쯤 가면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예상과 대응책에서 논하시오. 이 시험 문제야. 그걸 갖고 10장 쓰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거 가지고 채점해서 점수 좋으면 붙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거는 정말 응용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우리 2차 시험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계산 로직에 숫자 바꾸고 해서 거기다 넣는 거야. 응? 객관식 좀 더 하고. 그래서 그걸 잘 철저하게 외워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돼. EBS 수능책 보듯이 시험에 많이 나올 때 이 책을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머릿속에 문제가 많이 남을 거고 그럼 점수가 좋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 문제집 중에 하나로 이렇게 슥슥슥 치우는 문제집 중에 하나로 보면 이거는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요즘 책이 많으니까 막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막 여러 개 봐. 여러 개 보는데 막상 한 권을 똑바로 보지 않아. 그냥 적당히 보고 치우고
여기도 모르는 거 있고 여기도 모르는 거 있고 여기도 모르는 거 있는데 계속 보고 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한 권의 완전성을 확보해야 돼. 예전에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난 뭐 옛날 여러분도 한참 윗사람이니까 성문종합영 뭐 정석 막 이런 거 봤단 말이야. 그럼 정석 같은 책은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정석처럼 보고 있어야 돼. 그럼 정석은 어떻게 보냐? 한번 보면 계속 보잖아. 계속 보니까 나중에 보면 책이 이렇게 때가 묻어.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책에 이렇게 계속 보면 책에 이렇게 때가 쫙 묻어간다고. 그럼 내가 여러 번 볼수록 거기 바짝바짝하게 때가 이렇게 쫙 묻어. 내 손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쫙 손때가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회독하면 이렇게 쫙 손때가 묻는 게 보여. 탁 접어보면 어디가 손때 묻는지 나와. 그리고 아주 많이 공부하고 나면요, 손때가 많이 묻은 부분이 있어. 거의 어려웠던 데야. 계속 걔를 보니까. 그리고 나면 그 책은 틀리는 게 없는 거야. 완벽하게 보는 거야. 여러분은 각 수업 지금 보고 있는 수업의 책을 그런 방식으로 좀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면 내년에 동차해. 문제 푼 것들 꼼꼼하게 외우고. 근데 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서 예를 들어 기본서도 좀 봤다가 연습서 그 심화문 책도 좀 봤다가 객관식도 봤다가 이 책 봤다가 저 책 봤다가 좋지 않아. 동차 때는 온전히 한 권. 원가면 이거. 뭐 심화했으면 그거. 객관식 책. 그 한 권만 똑바로 제대로 완벽하게 커버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합격해. 여러분이 나보다 원가를 잘하겠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응? 여러분이 지금 세법책 쓴 사람보다 세법을 잘하겠어요? 근데 그런 책에도 논쟁거리는 다 존재하는 거야. 어느 책이든. 약간의 끄트머리들은 존재한단 말이야.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를 들어 세법이다. 그럼 규정이 해석이 책마다 좀 달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 동차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해석이 여러 개 가능하구나. 난 보지 말아야겠다. 하나만 보고 말든가. 유해생이 되면 얘기가 달라. 그때는 이제 다 해봐야지. 이때 논점이 뭐고 이때 논점이 뭐고. 여러분 동차생이니까 한 것만 똑바로 보라고. 근데 똑바로 보되 테스트 뱅크처럼 보란 말이야. EBS에 나오는 뭐 그 교재처럼. 응? 거기서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라고. 그래야 시험장에서 아는 문제를 빠르게 선별해서 작품들을 치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 보면 예전에 이제 회계사 시험에 그건 그랬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 문제가 가형, 나형 두 가지가 있다면 A형, B형. 근데 한 해에 시험 문제를 섞다가 한쪽 형은 어려운 문제가 앞에 4개가 있었던 거야. 한쪽은 걔가 뒤로 갔어. 똑같은 문제인데 섞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 4개 있는 애들이 점수가 훨씬 나빴던 거야. 여기에 말려가지고. 쉬운 문제를 쭉 푼 애는 맞췄고 하다가 막판에 이제 걔가 뒤에 나오니까 뭐 이거 뭐 그래 뭐 이제 앞에 맞췄으니 얘 맞춰도 좋고 안 맞춰도 좋고 이미 마음 편하잖아. 편하니까 오히려 응용도 생기고. 거꾸로 앞에 어려운 거 4개 푼 애는 4개 풀다가 이제 완전 위축돼 버린 거지. 큰일 났는데 이번 더러운 꼴 당하겠는데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위축되니까 문제도 잘 안 풀리고 마음 조급하고. 문제 순서와 관계없이 내 실력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아는 문제를 빠르게 선별해서 그 아는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100% 맞추는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응?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냐? 한 권의 문제, 한 권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되 문제는 그냥 응용력을 키운다는 마음 말고 그 문제를 외운다는 마음으로 푸셔야 돼. 응? 예를 들어 영어다. EBS 영어 책임, 영어 독해 문장이 있다. 그 이 지문이 똑같이 나온다면 보는 마인드랑 이런 방식의 컨셉이 있는 다른 지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얘를 보는 마인드는 다르잖아. 그럼 이 지문이 똑같이 나온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라고. 정말로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응? 좀 잔소리 했어요. 여러분이 좀 이제 시작한 지도 좀 됐고 생각보다 뭐 몇 가지 이미 여러 가지 심정이 생기지 않아? 생각보다 할 게 많다. 뭐가 이렇게 많냐?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 내가 생각보다 나를 관리를 잘 못한다.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응? 그것도 하나. 또 하나는
많이 했는데 뭔가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 총량 불변의 법칙. 뇌 속에 있는 총량은 계속 일정하면서 들어오면 그만큼 나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응? 그런 느낌들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느낌이야. 공부하면 응?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거꾸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잘 보완해야지. 응? 공부량은 생각보다 많다. 그럼 까다로운 거 어떻게 할 거냐? 생각보다 많이 까먹는다. 까먹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시간 생각보다 관리 잘 안 된다. 어? 이거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걔네들을 자꾸 보완해서 여러분이 내년에 동찰하려면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8월, 7월 말, 8월 초쯤 되면 자기 나름의 루틴이 확정돼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상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진도는 어떻게 뽑고 그다음에 외울 건 어떤 방식으로 외우는 게 내가 제일 편하더라. 그걸 찾아야 돼. 그건 사람마다 달라. 공통점이 없어요. 자기가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떤 합격 수기를 보고 아 저렇게 공부하면 된다? 합격 수기 봐봐 다 달라. 사람마다. 예전에 어떤 친구는 약 먹고 공부하는 애가 있었어. 잠 안 오는 약 있잖아요. 시험 직전에 합격 수기에 썼더라고.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하루에 2시간 자고 마지막 공부를 했다. 합격 수기 쓴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지워야 될 것 같다. 응? 아무리 도핑 테스트가 없다고. 응? 근데 걔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였겠어? 걔가 놀랍게 체력이 좋은 애였던 거야. 그렇게 자도 체력이 안 떨어지는 거지. 거꾸로 여기서 체력이 좀 약한 애가 그거 보고 따라하면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응? 자기 스타일을 잘 찾아야 돼. 나만의 루틴을. 근데 분명한 건 루틴이 있어야 돼요. 루틴. 규칙적인 어떤 나만의 방식의 공부 틀. 그게 존재해야 돼. 이게 오전 오후 수업이면 예를 들어 오전 오후 수업이 있잖아. 그럼 오전만 수업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오후 수업까지 있을 때 몇 시간을 어떻게 공부하고 이 루틴이 이제 형성돼야 된다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 루틴이 비슷한 두세 명이 같이 하면 제일 좋고. 근데 루틴이 다른 애랑 같이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왜냐면 서로 맞추다 보면 어긋나지거든. 그게 적어도 7월 말쯤 그게 형성되면 자기 나름대로 아 나는 이제 보완해 가면서 그러면 내년에 동차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하다가 뭐 주로 사라지고 종합반에서 이렇게 좀 벌써 많이 사라졌잖아요. 응? 이게 이제 없어지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전환하고 응? 동영상으로 전환하면 잘 될 것 같죠? 보고 있을 걸 아마 응? 오랜만에 보면서 내 말에 뜨끔할 걸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 수업하다가 이제 하루쯤 이제 진도 밀리고 하면 하루쯤 동영상 들어. 그날은 잘 돼. 야 역시 이게 제일 응? 3일만 돼봐. 응? 바로 그냥 뜻대로 잘 안 되지. 응? 그 루틴을 잘 찾으셔야 돼. 원가 자체의 진도도 있지만 공부하면서 응? 외울 걸 어떻게 외울지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나 같으면 뭐 내 친구들이 하면은 뭐 공부를 못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공부할 때도 왜 까먹으니까 손바닥에 적고 다녔다고. 응? 친구들이 막 응? 나는 뭐 그렇게 심하게까지 안 했는데 손바닥에 적고 다니까 막 애들이 뭐, 야 너 그러다 어? 그 몸에 스민다. 막 그래 그 전에 빨리 붙어야지. 막 응?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손바닥에 적어놓은 거 잠사 이렇게 하고 잠들어 버리면 여기 적힌단 말이야. 너 요즘 세법 공부하는구나. 그 친구가 지나가고 막. 사실 거울 보면 여기 세법 규정 써 있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자잘한 시간에 몰입해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돼. 잡다한 거 좀 치우고. 그렇게 하면 동차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길게 가는 거고. 아니면 뭐 공부 좀 하다가 세법과 회계의 지식을 좀 쌓은 후 다른 길을 가는 거지. 근데 마지막 길을 갈 거라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했으면 붙어야지. 붙으려면 2달 정도, 지금부터 한 달 안에 좀 루틴을 잘 찾으시라고 잔소리 좀 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꼭 외우는 방식으로 하세요. 그냥 내가 문제 풀었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 내가 뭘 틀렸고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숫자는 어떻게 쫓아오고 이걸 의도적으로 자꾸 복기해서 프로세스를 머리에 남겨야 돼. 계산의 프로세스를. 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거 받고 그 다음에 거기 3번 4번 있는데 잠깐 쉬고 나서 3, 4번 그 2개 좀 같이 풀 테니까 잠깐 쉬는 동안 그거 풀겠고 거기 풀 때 4번 3번 풀 때 살짝 고민할 게 있어. 이것만 좀 언급하고 잠깐 쉴게요. 왜냐하면
우리 발생액과 지급액이 있어요. 우리 지급이 있고 발생액이 있는데, 응? 지급액이 있고 발생액이 있는데, 이게 현금 흐름표 공부했어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여기서 일로도 오고 여기서 일로도 오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재무에게는. 근데 우리는 지급액을 찾을 일은 거의 없어. 우리는 온전히 발생액만 찾으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발생액을 주면 고민이 없는데, 문제에서 일부 얼마를 지급했다, 응?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급 기준으로 발생액을 찾아가야 돼. 근데 지급에서 발생액을 찾을 때는 우린 이쪽 방향만 알면 되니까 노조로 해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티계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좋아. 응? 그럼 뭘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냐? 월세라고 생각해. 월세. 응? 월세 살아본 적이 없어? 응? 난 많이 살아봐서 이게 편하더라고. 응? 그래서 응? 월세라고 생각하면 기초 미지급 뭐예요? 기초 미지급은 월세를 밀린 거야. 지난달치를 밀렸으면 이번에 돈 준 건 이번 달치가 아닌 거지. 이건 밀린 거 준 거야. 기초 미지급. 기말 미지급 뭐예요? 기말 미지급 이번 달에 월세가 밀린 거야. 이번 달치인데 돈 못 준 거라고. 이번 달치 밀린 거야. 기초 미지급은 밀린 거 준 거고 이번 달치가 아니죠. 이번 달 발생액이 아닌 거. 기말 미지급은 이번 달치 밀린 거야. 이번 달치인데 돈 못 준 거야. 발생액에 넣어야 되겠지. 기초 선급은 뭐야? 월세를 미리 낸 거야. 지난달에 돈이 있어서. 언제치야? 이번 달치야. 응? 기말 선급은 기말 기준 이번 달 말에 미리 낸 거야. 언제치를? 다음 달치를. 이번 달치가 아닌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지급 기준으로 발생액 찾아가는 거를 뭐 티계정 그려가지고 더하고 빼고 이러지 마시고, 지급 기준으로 기초 미지급 밀린 월세 준 거야. 기말 미지급 이번 달에 밀린 거니까 이번 달치겠지. 기초 선급 지난달에 미리 준 거야. 이번 달치를. 기말 선급 다음 달치를 이번 달에 미리 준 거라고. 이번 달치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린 이번 달 월세가 얼마인지 찾고 싶은 거야. 발생액. 그럼 돈 준 거 기준으로 지난달치 준 거 빼고 기초 미지급 빼고 이번 달치 안 준 건 더하고 지난달에 미리 준 거는 이번 달치인 거죠. 더하고 이번 달에 미리 준 건 빼면 발생액이 나온다고. 이렇게 바로 찾도록 여기 문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생각하면서 3번, 4번 미리 좀 잠깐 쉬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쉬고 나서 그 두 문제 먼저 풀고 내용 나머지 좀 더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하자.